과거 한국의 커뮤니티에서는 대륙의 기상이라는 제목의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농담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모자라지만 딱히 피해주는 건 별로 없는 멀리서 지켜보면 웃기기도 한 이미지였죠. 한마디로 동네 바보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지금처럼 모두의 미움을 사는 악당 이미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문화까지도 중국의 것이라며 주장하는 일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치부터 한복, 윷놀이, 심지어 손흥민 BTS의 성공까지 모두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유명 브랜드 디올의 디자인이 중국 전통 의상을 베꼈다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에서는 시위조차 할 수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처럼 중국 문화 도둑질은 2000년대 당시만 해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2003년 방영된 대장금이 유행했던 시기에는 한푸가 대장금 옷을 따라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중국 내에서 나올 정도로 한푸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푸를 입고 있는 여성의 옷이 기모노인 줄 알고 빼서 불태웠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 중국의 도를 넘는 문화 침탈 야욕은 가속화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안문 사태 당시 대규모 조직적 저항에 충격을 받은 중국 공산당의 첫 번째 목표는 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지닌 젊은 세대의 출현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애국주의 교육과 중국 공산당의 우월성에 대한 세뇌 수준의 정신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제국주의 침략의 굴욕적인 근대화를 왜곡시킨 역사를 주입시켰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마음속에는 서구와 일본에 대한 극도의 분노가 자리 잡게 되었고 결국 이들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악마화시키기에 이릅니다. 이 시기에 교육을 받은 2000년 이후 출생한 세대는 링링허우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과거 빈곤 국가인 중국을 경험하지 못했고 베이징 올림픽 개최 및 급격한 경제 성장과 국방력 강화만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국가 주도의 역사 왜곡주의과 개인적 경험이 결합되면서 열혈 국수주의자 및 배회주의 성향의 사실상 21세기판 홍위병, 중국판 네오나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중국을 중국 형님, 중국 오빠란 의미의 아중가라 부르며 의인화시키기까지 합니다. 홍콩에서 시위가 한창일 당시에는 각국에 유학을 나간 중국인들이 홍콩을 지지하는 대자보를 찢는 것을 자랑하고 중국이었으면 모두 총살시켰을 것이라는 단체 메시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연예인 이효리가 방송에서 마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마오쩌둥을 모욕한다며 SNS 테러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개그맨 유재석은 한복을 입고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중국 내 팬클럽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시진핑 집권 이전까지만 해도 지식인과 언론 사이에서는 병적 애국주의라며 지적하며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랴오바이핑 같은 유명 칼럼니스트는 아퀴의 정신승리법, 머리가 없고 하루 종일 반미, 반일만 생각하는 영원히 성장하지 못한 감정적 동물 등으로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우자샹, 러산 등 저명 인사들은 애국을 무기로 깡패짓이나 불황아라고 저격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정적들은 제거되었고 동시에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광적인 국수주의가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국가적으로 링링허우 세대를 육성하고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전랑외교 및 문화 강탈을 자행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듯이 대국이라면 굳이 일부러 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군을 만들어 동맹을 든든히 하는 것이 더욱 이득이 됩니다. 현재 패권 국가인 미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 쿼드, 칩4 등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인도, 멕시코, 이스라엘 등 수많은 국가와 군사기술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국방력 1위인 미국을 제외하고 2위부터 26위까지 국가 중 24곳이 미국과 동맹국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지속적으로 동맹국을 늘리는 방식으로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소위 깡패 외교로 주변국, 나아가 세계 각국의 미움을 사는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외부로는 주변국을 압박하고 내부로는 국수주의 성향의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이유는 중국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부흥기를 이뤄냈다고 평가받는 덩샤오핑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삼국지에서 유비가 조조 밑에서 자신을 감추며 때를 기다린 고서를 빌려와 중국의 외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절대 나서서 우두머리가 되려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며 전반적으로 낮은 자세를 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덩샤오핑의 충고는 시진핑 집권 시기 발생한 여러 문제들 때문에 무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경제 성장의 핵심은 넘쳐나는 인구를 바탕으로 한 값싼 노동력이었습니다. 이는 현재 중국을 최대 제조업 국가로 성장시킨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인구 급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장년층과 청년층 비율이 기이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 때문이라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물론 한국을 비롯해 일본 등 많은 국가들에게 인구 절벽과 고령화는 큰 사회적 이슈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늙기 전에 부자가 되었고 한국은 늙고 나서 부자가 되었지만 중국의 경우 부자가 되기 전에 늙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인구 중 6억 명은 월 수입이 18만 원밖에 되지 않으며 1%가 국가부의 3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중국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3억 명이 넘는 인구는 제3세계 수준의 삶을 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빈부격차는 모든 국가 중 가장 크다고 평가됩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가 부의 분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에는 꾸준히 이어오던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감소폭은 해가 지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공산당 독재의 가장 중요한 명분인 경제 개발이 힘을 잃으면서 체제 유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불안과 미래 세대의 경제적 빚이 비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선택한 것은 외부의 적을 만들고 내부의 직결을 도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독재 중인 공산당의 최우선 목표는 중국 인민들의 행복과 중국을 세계 제1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부와 권력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중국 내 기업 대부분은 공산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당연히 기업의 부 역시 공산당 간부의 주머니로 향합니다. 결국 국수주의의 늪에 빠져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링링호우 세대는 공산당 간부의 부를 위한 소모품으로 이용될 것이며 세계 최대 인구였던 세대의 부양을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무지성의 제2의 홍위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중국의 급격한 고도성장에서 발생한 빈부격차에 대한 중국 내 불만은 오래전부터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중국이 고도성장으로 두각을 나타낼 때부터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이 나왔으며 현재 시점에서도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조차도 공동부유론이란 이름으로 격차 해소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 하곤 있지만 기존 계층들이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의 눈가림이 중국 젊은이들에게 먹히고 있는 모양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빈부격차 해소와 과거 경제 성장을 회복하지 않는 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오히려 눈가림을 위해 만든 외부의 적에 더해 내부의 적까지 생길 수 있는 낭떠러지에 몰린 것이 중국의 현재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Z세대에 대한 뉴스였습니다.